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예. 금리 상승기에는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 투자가 좋은 이유는 뭔가요? 요즘 이제 금리가 미 연준이 아마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시중에 사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정부가 오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놔두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금리 인상. 이건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부채에다가 폭탄을 던져버리는 거니까 정부가 자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가 올라갈 때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주식 투자는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이 대한민국의 주가 지수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치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가 아주 뜨거운 시장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24,000까지 다우지수가 가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에 7,000포인트가 빠져서 17,000까지 주식시장이 블랙 프라이데이나 블랙 먼데이가 올 수 있다. 다시 검은 월요일이나 검은 금요일이 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은행에다 돈을 갖다 많이 넣어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경제 전체가 조정 국면에 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 투자에는 조금 더 경계심을 갖고 보는 게 좋다. 그러면 언제쯤 투자하는 게 좋느냐? 경기가 풀리려고 할 때. 언제 경기가 풀리려고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오신 날이 늘 기다려지는 곽수종이고요.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오늘은 네, 많이 안 춥습니다. 오늘 안 춥습니까? 절대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네, 노동일 교수님. 아니요, 날씨 얘기 계속 합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 대표의 당권, 당랑권, 이게 아니고요. 정당의 대표로서의 역할, 당권. 이게 바람 앞에 등불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멀어진 보수의 대통합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과 인하대 정책대학원의 박상빈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노동일 교수님. 지금 요즘 태블릿 PC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했어요. 김준태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범죄 무슨 파일러라 그러죠, 그거를? 포렌직. 포렌직 검사한 내용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PC를 안 봐서 증거를 제가 직접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왜 그런 문제가 혹시 있다면 왜 정치권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죠? 지금 그 문제가 제일 만약 예를 들어서 증거가 좀 의심스럽다든가 하게 되면 가장 문제를 제기할 건 최순실 씨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 최순실 씨와 문자를 어떤 문서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지금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
그분들은 좀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좀 징역형을 살 위치에 처했잖아요. 이거 위기에 처했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증거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네. 하면 그분들이 가장 문제를 제기해야죠. 예. 근데 그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네. 왜 정치권에 자꾸 그걸 뭐가 뭐 위존이 아니니 그렇게 뭐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네. 예. 우측 깜빡이 놓고 이제 좌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혁신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태블릿 PC 사건 이후에 촛불 혁명, 촛불 시민혁명이 있었고 딱 1년이 지금 시민의힘으로 정권을 바뀐 지가 1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박 청산을 하던 홍준표 대표가 지금 칼을 갖다가 칼날이 거꾸로 되어 있는 칼날을 잡은 모양이에요. 그럴 수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요. 태블릿 PC가 주제가 아니었어요? 예. 그죠? 왜 그러냐. 제가 우측 깜빡이 놓고 좌측으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교수님. 가끔 특정 이슈에 매몰되면은 큰 판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노동일 교수님도 우리 정치적 큰 판을 보시기를 그저부터 제가 부탁드립니다. 옐로우 카드를 박성준 교수님한테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무슨 존경하는 우리 노동일 교수님이 가끔 얘기하다가 참 많은 것을 배우는데 예. 큰 판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가끔은 좀 대화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24일입니다. 예, 딱 1년 전에 뭐 했었을까요? 예. 저 JTBC 보도가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딱 1년 전에 8시에. 예. 8시, 조금 있으면 8시네요. 예. 8시에 JTBC가 예.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했습니다. 예. 하나의 촉발되는 계기가 된 거죠. 네. 자, 지금 와서 태블릿 PC를 얘기하는 것은 예. 다시 말하면은 박근혜 정부의 이 몰락이라든지 탄핵과 관련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 네. 분노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게 뭐죠? 태블릿 PC 조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탄핵이라든지 지금과의 정국 자체가 네.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마침 또 1년입니다. 아직도 태블릿 PC가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네. 아마 자유한국당에는 절반 좀 될 거요. 예. 그 문제, 그런 정서. 네. 더더욱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보수를 더합니다. 예. 그럴 경우에 바로 그 여론에 호응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네. 여기에 이제 앞서 또 질문하신 것 중에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지금 큰 두 가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거 하나. 예. 그다음에 보수 재통합이라고 하는 거 하나. 예. 저는 대통합이 아닙니다. 예. 무슨 대통합이죠? 그냥 보수 재통합이에요. 재통합. 재통합 다시 가는 거죠, 이렇게. 예. 이거를 언론에서 대통합이라고 그래요. 예. 보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뭉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도로 한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워딩을 가리켜 남 따라 가지 말자고요. 예. 그러니까 재통합. 예. 이게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생겼어요. 예. 자, 뭡니까? 바로 녹취록입니다. 서청원 의원이 얘기했던 건 녹취록이 어떻게 될지 결정적인 변수,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정적인 변수가 생겼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일 교수님, 홍준표 대표가 어제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 그 전략 뭐 핵무기 전술 핵무기 배치 문제 때문에 뭐 협의하러 간다면서 갔는데 떠나시면서 6년간 박 전 대통령을 팔아서 호가호위했던 분이다. 서청원 대표를 향해서 탄핵 때는 숨어 있다가 자신의 문제가 걸리니까 이제 나와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은 좀 비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인즉슨 뭐 맞지만요. 예. 지금 같은 맞는 말이라도 뭐 여기서 맥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자칫하면 홍준표 대표가 저는 좀 되치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은 어쨌든 지금 네. 칼자루를 쥔 그 대표직을 맡고 있는 홍준표 대표의 정치력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싸움이라는 것은 뭐 양쪽이 다 이제 뭐 주먹을 쥐고 후들러야 나오는 거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서청원 최경환 서청원 두 분의 그런 반발이 사실은 좀 맞닥지는 않아요. 그분 정도 되면 그렇게 정치력을 했고 서청원은 좀 8선이시잖아요. 네. 30년에서 정치를 했고 예. 거의 일평생을 정치하신 거 아니에요. 교수한 30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예. 그런 분이면 이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가 마땅치 않더라도 네. 이 보수 통합을 위해서 아까 뭐 재통합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보수가 다시 어떤 그 세력을 규합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큰 짐을 지고 예. 내가 짐을 지고 물러나겠다.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네. 정말 그 박수 받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뭐 남은 임기는 그냥 의원으로서 임기는 그냥 마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최경환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 그렇게 해서 큰 틀에 본인이 정말 책임을 지겠다. 네. 이렇게 어떤 큰 선을 한다면 저는 앞으로 오히려 더
큰 정치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뭐 그냥 뭐 반발하고 홍준표 대표를 끌어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결국 끌어내리면 본인들은 뭐 더 위상이 올라가나요? 네. 오히려 더 보수 세력을 더 지리멸렬하게 만드는 그런 진흙탕 싸움의 어떤 그 당사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점에서 아쉽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나 예. 그런 것을 이끌어내게 했던 그 정치력도 사실 홍준표 대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오늘 정우택 대표가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저는 아주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네.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예를 들어서 좀 시간을 가지고 네. 물밑 작업을 통해서 큰 명분을 그 사람들에게 줬을 때 네. 정말 이게 보수 세력의 재건을 위해서 이선 후퇴하는 네. 그렇게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했더라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또 다시 뭐 칼날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네. 보수 세력의 재건도 좀 쉽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네. 어쨌든 이 문제는 뭐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도 아쉬움이 있지만 네. 더 큰 아쉬움은 홍준표 대표의 정치력의 미숙함 이런 부분이다. 아까 그 말씀도 처음에 얘기했던 묘건도 하면서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네. 좀 부드럽게 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 아닙니까. 네. 정말 정치권의 선배들로서 예. 몸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네네. 아예 좀 한데 또 그 뭐 되로 받은 걸 말로 주는 그런 말을 이렇게 쏟아내고 간 것은 네. 이 정치력의 미숙함이다. 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상민 박사님께서 이제 그 서청원 의원이 홍 대표의 뇌물수수 의혹을 거론한 것 자체 결국은 이게 이제 후폭풍을 홍준표 대표가 결국은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친박 청산하려고 하다가 오로지 이제 자기가 청산될 수 있는 물러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하시는 거죠. 네, 친박 청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친박 청산인 것처럼 흉내를 내려다가 그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흉내를 내려다가.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러면 흉내만 내는 거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논의라고 친박의 서청원 최경환 둘뿐입니까? 네. 아마 최소한 10여 명 됩니다. 최소한. 네. 최소 12명. 최소. 그죠? 네. 10여 명, 12명, 13명도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예. 원외는요. 예. 원외 인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이른바 친박계 청산이죠. 친박계 청산의 이유는 뭐죠? 박근혜 정부에서의 실패를 다시 하지 않겠다. 네. 이를 통해서 보수의 혁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인적 청산을 통해서. 이것이 홍준표 대표 체제가 가고자 했던 보수의 혁신이었어요. 그런데 친박 청산은 흉내만 내려고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당의 체제 개선 이런 건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두 명만 잘라내면은 친박이 청산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면 바른정당에서 오겠지. 예. 그럼 결국은 과거처럼 양대 정당으로 될 테고 아마 국민의당도 허지부지되면서 무산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만 망하면 우리는 이기는 거야 라고 하는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저는 친박 청산의 명분이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을 문제 삼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만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명이 되는 그 가운데 원외위원장 네. 또 당원들도 많습니다. 네. 대표로 두 사람만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은 꼼수인 거죠. 대표로 두 사람만 물러나라 꼼수고 또 이 사람들을 물러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당내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당내 규율이 뭐냐면 될 게 없다 보니까 네. 해당 행위예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둘밖에 없습니까? 듣는 서청원, 듣는 최경환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정치라고 하는 거는. 예.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지난 대선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 지난 대선 때는 그냥 표를 얻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개혁이라든지 보수 혁신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마냥 박수 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관련해 가지고 녹취록이 공개가 돼 버리면은 예. 홍준표 대표가 사퇴를 해야 돼요. 아니 사퇴가 아니라 정계 은퇴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홍준표 대표의 구상은 근본적으로 지금 차질을 두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재 스님의 할과 덕산 스님의 방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되었건 서청원 최고위원이 되었건 보수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내리지를 못하도록 저는 하고 싶거든요. 아 맞습니다. 원래 근데 노동일 교수님 이걸 보수를 갑자기 하지 말라. 뭐 예, 거슬러 올라가면 임명진 비대위원장 시절에 말입니다. 뭡니까? 아까 충남 의원이 누구셨죠? 김태흠 의원. 아니요, 돈을 수수했던. 성완종 사건으로 인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있었던 홍준표 씨를
홍준표 도지사를 대권 후보로 차출한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 전에 저 MC께서 요새 좀 시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요? 불교에 대해 공부가 깊어지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자꾸 이렇게 제가 요즘 그 임재 스님의 그 말씀에 좀 빠져 있어 갖고요. 혼자 있어야 공부가 잘 되는데 그 공부하실 여건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임재종의 탄생 배경이 근데 저는 그러니까 박 교수님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에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 이렇게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명분이. 사실은 정치에서 명분을 주어야 힘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이렇게 가까운 데부터 거슬러 올라가자면 최경환 그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 지난번 임명진 윤리 비대위에서 비대위였죠? 예. 그때 당원권 3년 정지라는 것도 어렵게 해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징계 해제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 선거 때는 부식갱이라도 뭐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홍준표 대표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터 대통령 출당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다 안 된다고 했던 게 누굽니까? 그 당시 대선 때. 그때는 선거 때 그랬지라고 얘기하면 이거 벌써 힘이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그런 본인도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당원권 정지 상태여야 돼요. 사실은. 2심에서 무죄였다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대선 남아있어요. 상고심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원권이 사실은 없는 거고 대표 출마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편법으로 이렇게 당원권을 2심 무죄됐으니까 일단은 뭐 해제하자. 그래가지고 징계를 해제시켜서 출마한 게 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걸 밀고 나가려면 본인에게 명분이 쏠리도록 해놓고 그리고 명분을 쥐고서 상대를 압박해야 되는데 저거나 정치에서는 명분이 전혀 없으니 힘이 없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서청원 그 최경환 도부장에도 명분을 충분히 좀 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때도 만약 말을 안 들었다면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홍 대표에게. 그러나 근본적으로 같은 명분도 없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명분을 못 만들어낸 게 홍준표 대표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죠. 박성민 교수님 최고위 결정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당시키려고 그러면? 아마 최고위 결정은 당 단계를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만 보통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면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순서고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는 보통 당 단계에는 그렇게 안 둬요. 그러면 최고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 그러면 표 계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표는 지금 9명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친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중에서는 뭐 유효회 등등해서 정우택 원내대표까지도 친박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억지로 해가지고 통과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최고위 표결 과정에서도 홍준표 대표의 어떤 공천, 지방선거의 공천을 생각을 한다면 홍 대표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의원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노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녹취록이에요. 그러니까 녹취록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녹취록이 앞으로 논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셀프 고백 비슷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이용재 의원도 객관적인 다시 말하면 진술 번복을 얘기하는 그 얘기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진술 번복 윤 모 씨가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번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고위에서 저는 통과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홍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 간에 지금 설전이 성안전 사건과 관련한 진실 공방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친박 청산 이게 어떻게 지금 의미화되고 있습니까? 아까 이제 그 박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친박 청산이라는 걸 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제 보수 통합의 어떤 최소한 명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저는 만약에 그게 굳이 이렇게 그 결국 분란을 불러올 거였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집중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뭐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을 상징적으로나마 뭐 출당시키고 하는 그런 데 이렇게 매몰되는 것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정말 지난번에 뭐 어떤 그 이번 제2기 비대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당을 환골탈퇴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었다. 그것도 쉽게 갈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과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뭐 간판 떼가지고 바로 천막당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라도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현재 어떤 문재인 정부가 홍준표 대표 얘기하는 대로 뭐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적이라면 분명한 어떤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분명히 하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뭐 지금도 갈 수 있지만 이미 늦었죠.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마도 이제 그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아마도 많은 내부 사람들은 홍준표 대표 체제가 오래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의원들에게는 자신의 공천권을 누가 휘두르냐고 중요한데 더더구나 그 문제는 홍준표 대표에게 기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기 와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부로 돌아오면 방금 노동현 교수님께서 제기해 주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이슈 동상이몽 홍 대표의 당권 과연 바람 앞에 등불 신세인가 4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